안녕하세요, 조사임 변호사입니다. 네, 박지연입니다. 조금 전에 일부에서 김태현 사건으로 많이 다뤄주셨는데요. 혹시 그 관련돼서 조금 다른 사례나 혹시 거기에 대한 좀 법률 같은 거 소개를 해보는 거 어떠실까요? 좀 이따 얘기할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21년 9월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 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지속적 반복적 행위를 했는 경우에 처벌을 해요. 스토킹이 뭔지에 관해서는 동거인들이나 혹은 나한테 이제 위해를 가하는 경우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의 조항이 있어요. 이런 스토킹 행위에 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정도의 범죄 행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어요. 결국에는 스토킹 범죄라고 정의되어 있는 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해야지만 가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지속적이고 뭐가 반복적이냐 하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한 번 했는 경우에 이제 과연 그게 되느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그 스타벅스 사건, 뭐 혹시 기억 잘 안 나시죠? 네. 네. 걔네 스타벅스에서 이제 명부판에 그 이제 코로나 검사 때문에 명부판에다 저희가 적잖아요. 네네. 거기에 그 당시만 초창기만 해도 여성 이름하고 맞아요. 본인 이름하고 이제 연락처까지 같이 적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남성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이쁜 여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뭐 캡처라든지 전화번호를 이제 거기서 획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번호로 이제 연락을 한 거죠. 만나달라. 한번 만나서 커피라도 마시자. 그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무섭죠. 무섭죠. 예. 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와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연락 와서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해서 이렇게 시비가 붙어서 그런 과정들을 여성분이 결국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 안 된다는 얘기를 받아서 이제 인터넷에 그걸 올려가지고 이슈가 됐었죠. 그럼 이런 사건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점도 있었는데 이 남성이 이제 이 여성분에게 연락을 했던 그 행위를 과연 지속적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전에 나가서 이 남성이 단순히 이 여성분에게 호감이라 하기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만나자고 제안을 했던 그런 행위가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점들이 이제 여전히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여성분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게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일단 그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원해서 번호가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좀 공포를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또.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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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약에 지원 씨께서 만약에 그 상대방이 여성분이셨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무섭고 솔직히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데다가 일단 진짜 번호를 나는 그 사람한테 제공할 목적으로 쓴 게 아닌데 누군가가 나를 어디서 보고 이렇게 연락처를 보고 이렇게 네. 했다는 게 굉장히 불쾌감이 느껴질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속적 반복적 행위를 관해서 그거 하나만으로는 이제 그 스토킹 범죄에 관해서 어떻게 처벌할 건지가 향후 이런 스토킹 범죄에 관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이제 이런 행위들에 관해서 원래는 그 전까지 보통 이제 처벌 규정을 주로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협박죄로 처벌을 많이 했어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범죄 행위 중 하나가 어떤 거냐면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이제 공포심이나 공포감을 느끼는 문자를 혹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에 형사상 처벌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근데 형량이 좀 약해요, 그거는. 근데 얼마나 되나요? 뭐 1년 이한가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형량이 좀 약간 약한데 음. 협박죄에 준하는 그 정도거든요. 협박죄하고도 좀 형량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약간 좀 차변이 좀 있는데 주로 그는 이제 이런 정보통신망 이용의 협박죄의 경우에는 하급심 판례들의 처벌 기준을 봤을 때 이것도 이제 지속 반복적인 얘기 나오거든요. 네. 몇 회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횟수보다는 그 기간이 혹시 좀 중요하진 않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2주에 걸쳐서 2회를 하실 수도 있고 6개월에 걸쳐서 2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기준이 횟수로 따져야 되나요? 판례상에 나타나는 네. 내용들만 봤을 때는 횟수 기준이에요. 아, 그래요? 일단은 아. 횟수가 먼저 원칙이고 음. 그리고 기간을 봐요. 아, 네, 뭐 일단 기간 맞긴 맞아요. 네. 기간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기간도 보고 네. 다만 그 전에 중요한 건 횟수. 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스토킹 범죄에서도 중요한 것 중 하나 바로 지속적 반복적 행위가 어떻게 이제 대법원을 통해서 평가를 받을 건지가 좀 중요한데 그거의 단초가 될 것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 드렸던 정보통신망 이용법에 따른 협박죄의 그 조문을 차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주로 제가 많이 봤을 때는 10회 정도 10회 10회요. 정도를 이제 욕설과 야 이 개 삐리리야 너 오늘 내 손에 걸리면 삐리리 해버리겠다 라든지 너 뭐 먹고 살아났느냐 하면서 예 그런 말을. XX 삐삐삐삐삐삐삐 거리는 예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예 그런 단어들 이제 10회 정도 보냈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처벌로
넘기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그 밑에 횟수도 처벌될 수는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주로 보니까 10회 정도가 돼야지. 굉장히 10회까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일이 그래서 없어야 그 될것 정도가 같지만.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일단은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토킹 범죄 역시 그 선에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들어가자면은 네. 오늘 이제 김태년 사건 제가 네. 얘기했었죠. 네. 김태년 사건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네. 네, 네. 사건의 발단은 그 스토킹. 그렇죠. 네. 스토킹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 스토킹에 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네. 네. 기억나시죠? 네. 그 법이 이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올해 3월 달 3월. 네, 통과됐어요. 아, 국회를.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렇죠. 아이러니하게 좀 그 아까 김태년 사건 제가 언제 일어났는지 얘기 드렸나요? 4월 달로 말하시지 않았나요? 4월인가요? 네. 네, 2021년 3월 23일 날 일어났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 네, 같아요. 3월 23일 날 일어났는데 별로 법이 안 좋은가 봐요. 아니에요. 법이 언제 통과됐냐면은 그 다음 날 통과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근데 이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 언제부터 들어왔었냐면은 22년 전부터 왔어요. 오래 걸렸네요. 네, 22년 만에 통과가 된 법이에요. 스토킹 처벌. 그 사이에 진짜 스토킹 범죄로 인해서 고통받으신 너무 많으셨죠. 유명 연예인들도 있으셨죠. 혹시 기억나시는 연예인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없으세요? 예, 그 뭐 바둑 기사분이셨죠? 그분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연예인들 특히 연예인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으셨죠 그동안. 소위 이제 사생팬 비슷하게 넌 나 아니면 안 돼 하고 이런 문자나 이제 계속해서 뭐 협박도 하고 그냥 그런 스토킹 범죄를 엄청 많이 저지르고 그런 사례도 예, 스토킹이 됐었군요. 그러니까 많이 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셨죠. 근데 이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등에 관한 처벌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를. 그래서 지금 정부에 이송이 된 상태고 공표가 됐고요. 네. 그래서 올해 2021년 9월 달에 시행이 돼요. 9월부터 시행이 네. 되는군요.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핵심은 결국에는 형사사건 처벌이겠죠. 스토킹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 처벌. 형사사건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그래도 좀 적은 것 같네요.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작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김태년의 사건을 봤을 때는 네. 스토킹 범죄가 사실상 증오 범죄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가 해서 무슨 벌로 처벌된다고 얘기 드렸죠, 제가 기억나세요? 정보요? 정보통신? 아니죠. 어떤 거? 반복적? 아니죠, 네, 그 경범죄. 경범죄 너무 경범죄 처벌법에 너무 잠깐 가서, 지나간 이야기 네. 아니에요, 경범죄? 경범죄 네.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벌금 30원밖에 안 된다는 그 범죄. 네네네. 네, 그 범죄로만 지금 이제 처벌된다고. 경범죄요. 네, 경범죄 네.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스토킹 범죄로만 지금 처벌된다고 네.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스토킹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그 범죄를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단순히 스토킹 범죄를 강해서 처벌하는 것만 능사일까요? 근데 이후에 좀 사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후요? 처벌을 하고 그 이후에 처벌보다 막아야 돼. 막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예방이 항상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근데 예방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방이라는 네. 생각을 못 해봤네요. 네. 예방이. 예방이 항상 예방이 더 중요하겠죠. 네, 예방이 안 더 일어나야죠. 중요하죠. 맞죠? 네. 예, 그 하는 사람도 당연히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거고. 네. 네, 그리고 여성분도 뭔가 사건이 더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당연히 예방이 되는 게 필요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예방 조치가 전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일례로 들어서 내가 지금 스토킹 범죄 당하고 뭐 혹시 주변에 스토킹 범죄에 관한 얘기 들어보신 거 있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많아가지고 뭘 예시로 들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대학생 때 유독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왜 자취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막 타지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혼자서 원룸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모르는 사람인데 카톡으로 이제 번호를 저장을 했겠죠. 번호를 저장해서 저는 뭐 그 사람 번호가 없는 경우고 카톡 이름도 그냥 점 하나예요. 점 하나인데 어딜 갈 때마다 카톡이 오는 거죠. 어디서 술 먹고 있네요 이러면서. 또 뭐 밤에 잠깐 뭐 뭘 사러 나갔대요. 근데 그때 막 파자마 입고 돌아다니네요 이러는데 이제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네
그래서 집도 가끔 이제 원룸이다 보니까 보안이 네네, 호소를 잘안 될 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졸업할 때까지 좀 두려움에 떨었던 그 사례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그 경우에 이제 결국에는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현재로서는 그 보호 조치에 관해서 경찰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미약해요. 근거가 맞습니다. 없어서. 네네. 네, 근데 이러한 근거를 이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들어 놨어요. 어떤 거일까요? 그래서 뭐 긴급 구조라든지 긴급 조치라든지 사법 경찰관에게 이러한 행위를 알리면 사법 경찰관이 임시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뭐죠? 사실 그 몇 년 전에는 신고를 하려고 경찰서에 갔더니 그 경찰이 막 일단 물리적이나 정신적으로 뭐 손해 뭐 그런 거를 받은 거를 자기가 확인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끼리 신고만 하고 그냥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제 5조에서 6조, 7조 이렇게 규정해 보면은 긴급 응급 조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이 조치는 기본적으로 접근 금지가 기본이에요. 접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서 경찰관이 직접 당사자에게 통지를 한다거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장치까지가 현재로서는 있고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처벌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수 그렇군요. 없이. 왜냐면은 예전에 있었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결국에는 어떤 짓을 할지에 관해서 미래를 예측 못하기 때문에 법도 그 미래 예측 관해서까지 선행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유명했던 영화 마이너리 리포트 기억나세요 혹시? 영화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죄송해요. 마이너리 리포트라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소녀들을 통해서 미리 범죄가 일어날 지역을 가는 거예요. 와. 수사관들이. 와, 네. 네, 그래서 이제 범죄자를 미리 소탕을 하는 거죠. 아직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래 예측 가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서 범죄가 일어난다 해서 미리 가서 범죄자를 소탕하는 건데 그 소탕 작업을 하는 주인공이 미래 예측을 하는 사람부터 이제 자기가 살인죄를 저지른다고 통지가 온 거예요. 그걸 미리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죠. 어머. 예. 그래서 나는 내가 왜 살인죄를 저지르냐 하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도망가고 그걸 하다가 결국엔 그 사람이 이제 살인죄 가까이 같이 갔다가 안 하게 되고 뭐 그래서 결국에 이 시스템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네 그러한 영화인데 결국에는 이 영화의 이제 그 핵심은 사람의 미래에 관해서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고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이제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서까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이제 처단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없고 다만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소극적인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향후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면은 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이 사회에서 행복하고 건전하고 밝고 살 수 있을지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고민을 좀 더 해서 네. 그걸 법의 보완을 좀 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22년 만에 스토킹 범죄법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공포가 되지만 법이 시행되고 다시 판결들이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해석들이 쌓이고 나면 다시 또 법이 또 바뀌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사회에서 또 반영을 해줘야 될 거고. 네, 그런 것들에 관해서 향후 계속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본인 스토킹 처벌법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였어요. 오늘 주변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고 저는 나름대로 막 정신적이나 이런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처벌이 안 되는 경우에 혼자서 굉장히 분노를 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주변에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근데 이런 법이 또 지금 된다고 하니까 약간 그래도 고마운 마음도 들고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유익한 시간이 되었네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범죄는 예방을 해야 된다는 네. 생각을 좀 더 갖고 있어요. 범죄는 처벌이 능사는 절대 아니거든요. 네. 처벌의 수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뭐 김태년 사건도 대표적이죠. 살인을 한 사람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게끔 돼 있어요. 최고. 네,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는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처벌이 꼭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범죄를 막도록 예방하는 거기에 관한 교육이 계속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은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이상 조사희 변호사였습니다. 네, 박지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